강의를 해주실 분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양력이 너무 화려하시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주원 장로님이신데요. 저희 오늘의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경희대 의대 교수님이시고 또 창조가 협회 회장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하주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말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좀 거대한데요. 건강 비법, 이 비법입니다. 이거 제가 비법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도를 닦고 최근에 하산해서 여러분들께 이 비법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미국의 이 탐 크루즈 형님도 늙어가고 밑에 온누리교회 성도도 또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그때는 제가 늙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그분들은 원래 저렇겠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나이가 안 들 줄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그 많은 세월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나가 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질병이 찾아옵니다.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늙고 질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죽게 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천국의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천국에 바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별로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붙잡고 내일 저랑 천국 가시겠습니까? 제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면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내일 천국 가자 이러면은 이게 이상하죠. 안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과연 이 천국의 소망과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자 하는 이 소망이 이율배반적인 것이냐,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면요, 잠언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산다. 성경에 놀랍게도 이 오래 산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네가 오래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더 찾아보면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욕심을 내지 않으면 장수할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잘 압축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이고, 4계명이 안식하라, 욕심을 내지 마라, 편히 쉬어라. 그리고 그 나머지 계명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이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것이 아마도 부모라는 그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수,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주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남녀 기대 수명 차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도만 하더라도 여자가 73세 평균 수명입니다. 남자가 64세. 그런데 2020년도에 들어와서 여자가 87세, 남자는 81세 정도.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남녀 평균 수명의 차이가 조금씩 좁아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 30년 후가 된다면 거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다는 것은 100세 넘는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건데요.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100세 넘는 노인들의 숫자를 찾아보니까 약 6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노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분, 노인은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80세, 60세. 예, 이게 참 거시기 하죠. 예, 이게 뭐 법적으로 당신은 내일부터 노인이다. 그럼 그 전에는 뭐냐? 청년입니까? 장년입니까? 이 기준이 좀 애매한데 이제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란이 되게 이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65세가 굉장히 요사인 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실 관리가 잘 된 분들 보시면 65세라도 거의 청년과 같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 노인이라고 했었을 때 몇 살 정도 될 것인가?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흥미로운 표가 있는데요. 이 OECD 가입 국가에서 1960년과 2006년도의 평균 수명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한국을 보시면 1960년도의 평균 수명이 약 51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그런데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자, 51세가 평균 수명인데 그때는 물론 이제 영유아의 사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균 수명이 좀 깎아먹고 있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한국 근대 소설을 보면 거기서 노인을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40대 후반부터 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그 기준을 적응한다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지금 계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평균 수명이 50이었으니까 40대 후반부터 이제 노인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나이와 질병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각종 암과 나이와의 그 관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여러 종류의 암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갑상선암이 50대 여성의 경우 50대에서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반면에 다른 모든 암들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사질환입니다. 한국 사람의 당뇨병 유병률을 보면은 굉장히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늘어가죠. 주위에 20대 청년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 고혈압을 앓고 있다, 혹은 암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부 나이 들면서 보이는 거죠. 뇌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뇌졸중. 옛날에 이걸 중풍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뇌졸중, 뇌의 혈관이 막혀서 혹은 터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치매, 파킨슨, 당연히 나이 들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노화가 바로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런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우리가 평균 수명을 쭉 한번 측정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0세, 노아가 950세, 그리고 이제 갑자기 900세 정도 살던 인물들이 200세, 170세, 140세, 70세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900세 살았구나 뭐 이렇게 넘어가다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으면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옴을 저는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한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꺾이는데 이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경에서는 이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지나서부터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둘째 날에 어떤 표현을 쓰시냐 하면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창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라는 뜻인데, 물론 히브리어로 굉장히 단어가 많습니다. 하늘에 대한 표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고 이게 궁창 아래의 물이고 하늘 위의 물이라면 이런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지구에는 물층이라는 것은, 이 하늘 위의 물층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노아 홍수 이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물의 특성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주에서부터 이 지구로 오는 우리 몸을 손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해로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광선들을 막아줬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물층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굉장히 두꺼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층과 오존층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구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물층이 있으면서 온실 효과가 나왔겠구나. 그런데 이 물층이 지금 없다면 오존층도 얇아지고, 그리고 밖에서부터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강한 그러한 빛들로 인해서 굉장히 지구가 데미지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DNA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DNA가 여러분 끊임없이 손상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자외선이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 DNA가 손상을 받고, 환경 독성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입니다. 흡연하면은 그 안에는 독성 물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폐에 들어가면서 세포의 DNA를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상이 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는 이거를 손상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키는 시스템이 너무너무 놀랍도록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복구 시스템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은 DNA가 이런 외부의 환경으로 인해서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복구를 시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끊임없이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유전병 중에 유전적으로 DNA 복구 시스템이 망가진 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르너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경우인데요. 자, 이 환자가 15살 때의 모습이고 48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13살, 21세, 48세, 56세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암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40대, 50대에 다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DNA가 망가지면은 조기 노화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화 홍수 이전에는 이런 물층이 있어서 이런 이제 밖에서부터 날라오는 예를 들어서 자외선 같은 거를 물층과 오존층이 잘 막아줬다면 DNA 손상이 굉장히 약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물층이 없어졌다. 자, 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시면 홍수 때 깊음의 샘들이 터져서 이 땅에서부터 엄청나게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 창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40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온다라는 설명이 있는 것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물층이 그때의 홍수로 인해서 다 땅으로 내려왔고 여기에 대홍수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극심한 DNA 손상이 오면서 우리의 수명이 아까 보시는 환자들처럼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960세를 살던 사람들이 지금 한 100세까지 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엄청난 DNA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표현을 보면은 이제 홍수 후입니다.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을 것이다. 홍수 이전에는 이런 물층이 있었다면 이제 온실처럼 대기가 따뜻하게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도울 텐데 이런 물층이 없으면은 이제 적도 지역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굉장히 추워지겠죠.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극 대륙과 우리 북쪽의 시베리아 쪽에서 그 아열대 기후에 살았던 그런 생명체들의 화석이 대거 발굴이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지구는 언젠가는 굉장히 따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홍수 이전의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정해 볼 수 있는 화석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큰 화석입니다. 사람이 이 정도죠. 그리고 잠자리도 크기가 1m 정도 되는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뼈인데요, 넓적다리뼈가 이렇게 큰 이런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생육 발육이 좋았었을 때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수명도 굉장히 길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외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마리의 원숭이가 있는데요. 어느 원숭이가 더 늙어 보입니까? 왼쪽인가요? C? 예, 이거 얼굴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이 원숭이의 몸매를 우리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원숭이고요. 오른쪽도 같은 원숭이입니다. 자, 이 원숭이를 보시면 털이 다 빠져 있죠. 그죠? 그리고 척추도 이렇게 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이제 허리가 휘시고 뭐 피부도 안 좋아지시고 그런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털이 굉장히 풍성하고 척추뼈도 굉장히 고다 보이는 그런 원숭이가 있습니다. 두 원숭이의 나이가 똑같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26살인데요. 예, 26살, 26살입니다. 자, 이 두 원숭이가 이렇게 나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의 정도의 차이가 이렇게 극심하게 보이는데 과연 무슨 이유인가? 자, 보십시오. 26살, 26살, 왼쪽은 오웬이라는 이제 원숭이고요. 오른쪽이 칸토입니다. 머리의 위치도 확연히 다르죠. 자, 이 두 원숭이의 차이점은 30% 절식한 결과입니다. 이제 이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칸토가 며칠 동안 오웬이 며칠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을 평균적으로 내보는 거죠. 내봤더니 이 정도 먹더라. 그러면은 70%만 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30% 칼로리 제한이 된 거죠. 우리 이 칼로리 제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칼로리 제한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76마리의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8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 조금 오래된 논문입니다만 그때 발표가 되었으니까 한 17년 이상 20년 가까이 이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세계 최고의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란 색깔이 정상 시기, 먹고 싶은 대로 먹은 원숭이들, 그리고 빨간색은 30% 식사량을 줄인 원숭이 그룹입니다. 거기서 암 발생 비율을 보면은 파란 색깔에서 8건이 나왔고 빨간 색깔에서 4건이 나옵니다. 암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심장병이 4건에서 2건으로 줄었고요. 대사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뭐 10서너 건이 발견이 되는데 빨간 그룹, 절식한 그룹에서는 한 건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이 길다라는 것은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가 이제 평균 수명이 한 29세 되는데 빨간 색깔은 33세, 굉장히 오래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원숭이들에 대한 이제 데이터들이 이 논문 말고도 이후로 계속 나오는데 이 가장 그 아이코닉한 이제 그 실험입니다. 자, 원숭이 실험이 얼마나 그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요. 실험용 원숭이 한 마리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미국 달러로 10만 불입니다. 하나로 하면 1억 3천만 원인 거죠. 1억 3천만 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1억 3천 마리 곱하기 76마리 하면은 한 100억 정도 된, 원숭이 사는 데만 100억인 거죠. 그럼 얘네들을 한 20여 년 동안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키우는데 어떤 방에서 키워야 되느냐? 뭐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되고요. 만약 얘네들이 병에 걸려서, 감염병에 걸려서 중간에 죽어버렸다, 이러면 이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무균실에서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잘 키워내야지만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실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식을 하면은 오래 사는 것이 원숭이에서만 발견이 됐느냐? 아닙니다. 자, 요게 효모인데요.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세포 생명체도 절식을 해봤더니 오래 살아요. 그리고 이게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인데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동물 모델입니다. 초파리, 쥐, 이런 모든 동물에서도 절식을 하면 오래 산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식 정도를 보십시오. 뭐 점점 이제 올려 보면은 25% 절식, 55%, 65% 절식을 하면은 35개월 후에 쥐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쥐가 보통 한 2년 반 정도 산단 말이죠. 오래 사는 건 한 3년 사는데 보시면은 65% 절식, 이건 뭐 좀 극심한 절식인데요. 그랬더니 뭐 쥐들이 어쨌거나 거의 다 살고 오래 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노화를 설명을 하는가, 그리고 절식은 어떻게 해서 노화를 막아주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산소를 호흡하지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음식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넣고 우리가 움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산소는 물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이게 기체고 이산화탄소도 기체이기 때문에 산소가 이산화탄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이제 신비로운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소가
100% 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미량으로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즉 우리가 음식물을 얼마나 소비하고 있고 산소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생명체가 음식물과 산소를 이 정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많아지니까 세포를 산화시킵니다. 산소가 활성화가 되어서 세포를 산화시킨다. 여러분 산화라는 개념이 우리가 쇠붙이를 오랫동안 두면은 녹이 슬죠. 힘이 없어집니다. 푸석푸석해집니다. 가루처럼 막 바로 약해지죠. 그 과정을 산화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그런 식으로 철이 녹쓰는 것처럼 산화가 되었다. DNA가 푸석푸석해지고 단백질이 망가지고 지질이 망가진다. 당연히 세포가 망가지면서 질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노화가 오는 것이고 노화가 와서 질환이 오고 이게 이제 서로가 막 원인과 결과로 막 묶여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성산소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게 먹는다라는 것은 칼로리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산소의 양이 좀 줄어들겠구나. 그럼 활성산소가 좀 양이 적어지겠구나. 항산화라는 거죠. 적게 먹는 것이. 항산화가 되면은 이 현상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항노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질환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칸토와 오웬이 먹는 음식을 사람이 먹는 음식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3,000kcal를 먹는데요. 이거를 30% 줄이면 2,000kcal가 나와야 되죠. 자, 3,000kcal에 대한 미국 식단입니다. 아침에 토스트 2개, 베이컨 2조각, 달걀 2개 먹고 점심 때 햄버거 먹고 프렌치 프라이 먹고 저녁 때 스테이크 먹고 이게 뭐죠? 메시 포테이토와 이제 옥수수 이렇게 먹으면 한 3,000kcal 나온대요. 한국 식단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얘를 줄여봤더니 여기 보면은 콩가루 몇 조각과 마늘 좀 간 거, 그 다음에 점심 때 두부 몇 조각과 샐러드, 저녁 때 식물성 소세지와 샐러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30%라는 거는. 간단히 생각을 하면 여러분 하루에 2끼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균 2끼를 먹는다. 되게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음식을 줄여서 먹는 거를 한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 평생 해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배고파요. 막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 원숭이를 참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칸토는 정말 살아온 삶이 힘들었고 얘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이 힘든 그런 원숭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배고파요. 절식.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엘라이프를 통해서 해보시고 계시지만 이게 40일, 정말 이것까지는 되는데 이게 평생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가 들려왔는데요. 자, 이 논문이 네이처라고 불리는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입니다. 아까 사이언스가 있었고 네이처가 있었는데 사이언스는 미국에서 나오는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고 네이처는 유럽, 영국 쪽에서 나오는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입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보실게요. 레스브라트롤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건강과 수명을 올려주더라. 어떤 쥐에. 근데 이 쥐는 어떤 쥐인가? 엄청나게 고칼로리를 먹은
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굿뉴스 아닙니까 여러분? 엘라이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레스피라토리 뭔가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절식을 모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내는구나.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럼 이 레스피라톨은 어디에 쓸까? 뭐 옛날부터 너무나 잘 알려진 내용인데 포도 껍질에 대량이 있습니다. 포도 껍질.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 드실 때 껍질을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껍질째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에 좋아하셨던 분들이 포도주 만드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포도주 마셔라. 여기 레스브라톨 많고 절식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이 엄청나게 많다. 되게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에 먹였던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먹이는 그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식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어느 정도 먹으면은 이런 효과가 나올 거냐 계산을 해봤더니요. 하루에 매일 포도주를 2병 정도 마셔야 됩니다. 매일. 그렇죠. 몇십 년 동안.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벌써 그 GNC 같은 데 가보시면 레스브라트롤이라고 영양제로 다 이게 정제돼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연구 결과로 밝혀지는 겁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실게요. 아로나민 C가 들어있는 항산화제, 분명히 항산화제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그죠? 안티에이징 나왔고, 피로는 그날 풀고 정말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아로나민 C하고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거 홍보하고자 나온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영양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B, C 굉장히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이제 부분인데요. 항산화의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비타민 B와 C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포도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당근, 시금치, 잡곡, 녹차, 토마토, 콩, 마늘 등등등.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베타캐로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라이코펜, 에피카테킨, 뭐 제니스타인 전부 다 이런 데 들어있는 항산화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뇌질환도 그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뇌질환 예방에 좋은 식품들 이렇게 뭐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안에도 전부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인가? 과일과 야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일과 야채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그 공식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일과 야채는 탄수화물에 비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낮고, 그래서 음식물을 적게 먹은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스브라트롤, 베타캐로틴, 라이코펜, 에피카테킨, 기타 등등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이 과일에 들어있는 그렇게 다양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식물에게는 무슨 좋은 역할이 있느냐? 이게 없어요, 여러분. 이걸 2차 대사 물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식물은 이 레스브라톨이든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상한 이름의 물질들을 직접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용도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나중에 결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거를 먹는 자한테 좋게 해놓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떤 섭리로 인해서 이게 먹는 자들이 좋게 해놓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이제 보셨습니다. 여기에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 식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보십시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니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동물 먹어라, 육식하라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라고 하셨느냐 확인을 해볼게요. 홍수 이전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열매 엄청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층이 있어서 이 DNA의 손상을 막아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만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홍수 이전에는 채소와 열매를 먹음으로써 뭔가 우리가 칼로리가 제한이 됐었을 수도 있고 이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항산화제로 인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수명이 길 수 있었을 거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또한 홍수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노아 홍수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석탄 양을 보면은 이게 전부 나무가 석탄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주 높은 열과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석탄양을 보면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나무와 식물이 지금보다는 적어도 100배 이상은 많았겠구나 추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배 이상 많았다는 것은 얼마나 지구 환경이 좋았을 것이며 그리고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굉장히 맛있는 채소와 열매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흥미로운 것이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기 왜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은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 굳이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느냐. 우리가 나무를 먹지는 않습니다. 옛날 우리 참 어른들 보시면 그 보릿고개 지나갈 때 뭐 소나무 껍데기 삶아 먹었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만 요사이 우리가 나무는 먹지는 않는데요. 이 나무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 생리 활성 영양소, 식물 안에 정말로 우리의 생리 활동을 굉장히 좋게 하는 또 이상한 영양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피린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진통 해열제일 뿐만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이 밝혀지면서 뭐 염증이 없으신 분들도 이게 혈액순환을 위해서 하루에 뭐 500 밀리그램씩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요사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 정말 우리 역대 약물 중에 가장 뛰어난 약물 중에 하나인 이 아스피린은 과연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버드나무 껍질에서 발견된 물질입니다. 버드나무 껍질. 놀랍죠, 여러분? 이 고대에 보면 이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을 해서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이제 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메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당뇨 치료제입니다. 이제 보통 환자들이 처음 당뇨가 진단이 돼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제1 약물입니다. 메포민인데 라일락 나무 껍질에서 발견이 됐어요. 주목나무 껍질에서 텍솔이라는 항암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결국은 식물과 채소와 열매뿐만이 아니고 이 나무 안에는 우리가 정말로 아직도 모르는 우리 몸을 좋게 하는 약물과 같은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이런 약물들을 식물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식물의 뿌리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약물들이 나오더라.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 과학계에 보고가 되는 거죠.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 좌우가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벌써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해놓은 겁니다. 열매는 먹을거리가 되고 그 잎사귀는, 나무는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우리가 그분들이 이 나무를 어떻게 먹었는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뭔가 그 굉장히 많은 좋은 약물들이 식물 안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식물은 스스로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었구나. 그게 우리 먹을 거리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첫 번째, 칼로리를 낮추는 방법입니다. 야채 드시고 과일 드시고 육류도 드셔야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먹어라 해서 이걸 골고루 드시되 하여튼 칼로리는 좀 낮추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비만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요, 어떤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를 잘 파악을 못해요. 워낙 원인이 다양합니다. 당뇨병의 경우 그렇습니다. 원인을 몰라요. 수백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가지라는 건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비만이 되면은, 우리가 살이 많이 찌면은 굉장히 다양한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은 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화학 분자생물학이라는 기초의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임상하시는 교수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환자들 중에서 비만인 환자들은 건강이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고혈압 이런 것들이 비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규칙적인 운동이죠. 지금 운동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운동하면은 당뇨, 비만 이거 그냥 좋아집니다. 이거는 정말 좋아집니다. 심장병 이거 그냥 정말 좋아집니다. 규칙적인 운동하시면. 그런데요, 여러분, 암이 좋아져요. 암 예방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들을 몇만 명씩 팔로우업을 하면서 암 발생 비율을 봤더니 운동하는 그룹에서 현저히 암 발생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운동 열심히 하면 어떻게 암이 예방이 될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최근에 밝혀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그 호르몬이 암을 예방하는 호르몬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그 메커니즘이 뭔지가 설명이 된 거죠. 여러분 자전거를 타시든 열심히 걸으시든 이제 규칙적인 운동은 최고의 치료제가 분명합니다. 두 가지 개념이 비슷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노화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칼로리를 낮추고 규칙적인 운동. 이게 그럼 운동을 얼마나 어떤 강도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논란이 많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한 30분에서 60분 너무 길죠? 하루 30분 정도만 운동을 빠른 걸음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루에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틀에서 될 일은 아니고요, 3일에서 될 일은 아니고 40일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40일을 하시면 효과를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평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숙제입니다. 평생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자, 노화의 메커니즘 아까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하고 산소 이외에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굉장히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험 동물을 사용을 해서 스트레스를 주면서 어떠한 원인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느냐 연구를 해보는데요. 사실 모든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뭐 정확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어떤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스트레스 예방을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들을 이 등에 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한테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이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순종하고 안식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칼로리를 좀 낮추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를 예방을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건강 비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듣고 봤더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야, 이게 비법인가? 그런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맞아요, 그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단 조절하시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만드시고 밤이라고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첫째 날에 낮과 밤을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낮에 움직이는 동물과 밤에 움직이는 동물이 확연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쥐 밤에 움직이는데요. 얘를 데리고 와서 실험실에서 빛을 쬐가면서 낮에 움직여라. 절대 안 됩니다. 적응시킨다? 안 됩니다. 왜냐? 이 안에는 밤에 움직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낮에 움직이라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절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확연히 구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주기로 우리 몸에서 생리현상 중에 최고점에 이르는 것을 빨갛게, 최저점에 이르는 것을 파랗게 표시를 한 내용입니다. 밤 10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서 내장 운동이 최저점으로 떨어집니다. 즉 밤 10시 이후에는 입안에 뭐를 넣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경험적으로 해보지 않습니까? 밤에 10시, 11시 배고파서 막 자야 되는데 뭔가를 먹었다. 소화 안 됩니다. 소화제 아무리 때려 넣어도요 장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속이 드부룩하죠. 그렇죠? 소화가 안 돼서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위산은 그냥 막 나와 있고 굉장히 속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깊은 잠을 자게 되고 밤 2시 정도에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든다고 해요. 이때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전 4시가 되면 체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에너지 소비를 낮춰주고 오줌 생성을 극도로 줄여줍니다. 편안하게 잘 수가 있게 해주고요. 이제 아침 6시가 되면 여러분 6시나 5시에 이럴 때 물론 잘 일어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때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8시 정도가 되면 이제 내장 운동이 완전히 깨어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서 이때는 음식물 아침 식사를 해보시면 여러분 1시간 만에 금방 소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단기 기억이 올라가고 집중력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은 체온이 가장 높고요. 각성도, 심혈관계의 효율성, 근력, 유연성, 악력, 기타 등등 이때에 몸이 굉장히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운동하시면 되게 좋다 그래요. 저도 그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서 알코올 흡수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알코올은 낮에는 분해가 안 돼요. 우리 몸이. 그래서 낮술을 하게 되면은 술이 안 깨죠. 혈관을 통해서 알코올이 계속 빙빙빙빙 돌아다니면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굉장히 많이 마신 것처럼 술에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 술을 마셔야지만 이게 흡수가 됩니다.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 상황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절하는 이런 것을 조절하는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있구나, DNA 안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발견을 했죠.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유전자를 처음으로 발견을 하면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유전자가 파괴된 쥐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상쥐와 특정 유전자가 파괴된 쥐를 만들어서 얘네들의 생리 현상과 여러 가지 특징을 구별하면서 그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보는데요. 생체식의 유전자가 파괴가 됐더니 당연히 생체 리듬이 엉망이 됐을 뿐만이 아니고 발육이 안 되고요, 조기 사망이 오는 경우가 있고 노화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고 대사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24시간의 주기를 잘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뭐 이런 영향들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은 뭐 최고의 보약이지요. 여러분들도 물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혹은 잠을 잘 자는 분들도 계신데 이 잠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우리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 잠을 잘 잔다는 것은 참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입시 현상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밤늦게까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혹은 젊은이들이 밤에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지 않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칼로리를 낮추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 예방하시고 창조 질서를 지키시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성경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맛있는 음식을 두고 30% 절식, 이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여러분, 삼겹살 집에 가가지고 나는 30% 절식할래,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삼겹살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딱 하나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그 멈출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삼겹살을 다 먹고 나면 종업원이 와서 식사는 뭐를 하시겠습니다는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때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된장 밥을 먹든지 냉면을 먹든지 그걸 먹어야지만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라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픈데 참다가 자기 전에 끓여 먹는 라면은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감동을 우리에게 매번 주곤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라면 너무 맛있죠. 밤 11시 정도에 라면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끓여 먹고 나서 양이 좀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봤더니 찬밥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운동하면 기분 좋아지는 거 우리 너무 알죠. 여러분, 이제 정말 운동 열심히 해서 땀을 흠뻑 흘렸었을 때 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고 내 몸이 가벼워지고 너무 기분이 좋다라는 거 우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소파와 TV 혹은 스마트폰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정말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매번 정말 깊은 잠에 빠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오지 않은 걱정을 땡겨서 하지요. 저도 막 어떨 때는 제가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될 나이가 되는데 이거 결혼시키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해보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걱정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은 어떻게 조절할 것이며, 잠은 어떻게 잘 것이며,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습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보시면 오래 참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로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엘라이프 하시는 거 여러분 견뎌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걱정에 뭐 대부분은 오지 않은 걱정을 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런 걱정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부 다 하나님한테 던지고 기쁘게 살자. 성령의 열매지요. TV에, 스마트폰에,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보는 시간 보지 말고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퐁당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면서 절제하면서 한 30분 정도 매일 운동을 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까 비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 알지요. 다 아는데 문제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단의 문제. 회개의 문제인 거죠, 회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1세 정도 됐다고 했는데, 만약 그분들한테 지금 평균 수명 30년의 엑스트라 수명을 더 드렸다면 정말 감사하겠지요. 감사한데 그분이 30년을 더 살고 돌아가실 때에 만약에 이 땅의 생명이 그분한테 끝이라면 그분은 정말 감사하면서 돌아가실까요? 아니지요. 똑같이 후회와 회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5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무드셀라처럼 965세를 살든 이 땅이 끝이라면 그 죽음 앞에서는 항상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봤었을 때 우리의 수명, 우리가 오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축복을 주셨는데 헛된 거 하지 말고, 제가 저한테 매번 하는 고백입니다. 헛된 거 좀 하지 말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늘 천국에 보화를 쌓아라. 담대한 증인이 되라. 개역개정에는 거침없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담대한 증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분명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성전을 잘 가꾸는 거 우리 크리스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잘 가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데 결단의 문제이고, 그 또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라이프를 통해서 그 시작을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시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